자, 1차 TV 토론. 많은 분들은 뜨거웠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식상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 TV 토론 4명의 이 대선 후보자가 참여를 했는데 교수님 어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요? 전반적으로 재미없던데요. 뭐 재밌었어요? 좀 그랬죠. 별로 재미없었고 그냥 뭐랄까 판이 기울어서 그런가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예. 또 후보들 사이에 뭐 치열한 논쟁 같은 것들이 뭐 일어나거나 그럴 만한 쟁점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웃복싱 하듯이 이렇게 툭툭 여유 있게 툭툭툭 잽이나 치면서 슬슬 외곽으로 돌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끝난 토론이 아닌가 이런 예.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들 평가를 하자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웃복싱을 좀 했고 뭐 여유가 있으니까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대 그 공격을 슬쩍 피해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판을 가져갔던 것 같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쪽에서도 뭐 얘기하듯이 뭐 토론을 잘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대선 토론의 이제 문제점이고 경선 토론에서 나타났고 이번에도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넘기면은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치면서 협곡을 하면 좋은데 딴소리를 좀 한다라든지 예. 맥락 좀 못 잡는 모습도 좀 보이고 다만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저희가 가졌던 업적 같은 것들이 조금 드러난 측면들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분이 좀 토론 전체적으로 제일 못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 예. 이준석은 뭐 초반에 상당히 예리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뭐랄까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호승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상대를 그냥 굳이 코너로 몰아넣어서 뭐 항복 받아가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다급함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를 이렇게 규정하는 말들을 땅땅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은 시청자가 하게 해야 되는데 시청자가 해야 할 판단을 자기가 이렇게 딱딱 내려버리면서 자기가 마치 그 라운드에서는 자기가 이긴 것이다라고 그걸 갖다가 확인받으려는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좀 보여가지고 후반에 좀 손해를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권영국 후보는 좀 뭐 세 후보와는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좀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보의 존재감을 좀 부각을 하려고 했고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뭐 내란죄니 뭐니 이래가지고 뭐 김문수 타박하고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 부분은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랄까 이재명과의 그 차이를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재명한테 끌려간다는 느낌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딱 혼자서 딱 떨어져 나와 있다는 느낌을 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진보의 약간 존재감 같은 거 그걸 좀 확인받기 위해서는 좀 나온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제일 잘했고 이준석이 그다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권영국이 세 번째고 김문수가 네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 쫓아가야 되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돌파구를 만들지는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수님. 커피 원가 120원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커피의 원두만 따지면 맞아요. 원두값은 120원인데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때고 뭐 원두값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걸 또 로스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게 월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많을 경우에는 이게 원가가 커피 한 잔당 3,000원까지도 간대요. 그러니까 대충 2,000원하고 3,000원이 사실 원가로 봐야 되는 거고. 뭐 커피 한 잔에 얼마 합니까? 대충 4,5,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자기도 극단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맥락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극단성이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냐라는 거. 기분 나쁘게 들리거든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뭐 택시가 있다. 그럼 택시 타고 지금 나도 시간이 없어서 택시 타고 왔는데
뭐 기름값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값만이 아니라 차를 굴릴 때 뭐가 들어가요? 일단은 수리비도 들어가고 차량의 비용이죠. 그다음에 네.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무엇보다도 운전사에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게 원가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름값만 가지고 원가다라는 것이 적절하진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약간 이분이 약간 좀 선동적이에요 말이. 선동적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좀 살 수가 있는 예. 거고 이것도 그 지적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제대로 잘 아는 거냐. 파 한 단위 뭐 몇천 원이고 그다음에 커피 원가가 뭐가 그게 그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슈를 국민의힘에서는 잡았다. 그래서 지금 뭐 커피 챌린지도 하고 있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른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좀 국면 전환의 이슈가 됩니까? 국면 전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파 한 단 들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파. 네. 그래가지고 큰 타격을 입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건수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파는 기울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식의 실언이 있다 한들 이게 큰 타격이 갈까 이런 느낌은 듭니다. 다만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커피 원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겁니다. 네. 호텔 경제학이 이게 좀 더 큰 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게 예. 황당한 얘기거든요. 호텔 취소를 호텔을 갖다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해도 10만 원이 막 돌고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온다 아니거든요.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10만 원 손해는 그냥 호텔한테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승수 효과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예를 들 때 그러네요. 극단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른바 지역 화폐니 뭐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퍼주기식 복지 있잖아요.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10만 원을 퍼준다라고 한다면 이 10만 원이 돌면서 돌아가지고 결국은 전체 승수 효과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준석이 이걸 잘 지적한 거예요. 내가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10만 원 걷고 과일값 10만 원 걷고 뭐 10만 원 걷고 다 돌아다니면서 딱 한 다음에 다 취소해 버려. 하지만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돌고 해서 승수 효과가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경제 관념의 문제점이 좀 현격하게 드러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면 말도 잘하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그게 이제 대중들을 휘어잡았던 이유인데 이번에 그 두 가지 커피와 이 호텔과 관련된 예를 든 걸 설명하면 이게 뭐 경제관념이 제대로 바뀐 건가 또는 제대로 된 실물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 약간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경제 정책을 내세운다라기보다도 어떤 거냐면은 돈을 풀어요. 예. 뿌려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 뽑았더니 돈이 들어오네. 그래서 그걸 갖다 정치적 효능감을 불러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정치적 자산을 쌓아왔거든요. 예.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대준 겁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대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자체 조그만 데서는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 거기서만 쓰면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죠. 근데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여기도 하고 어차피 그 돈은 다 국고에서 나가라고 한다면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인플레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 대신에 이 지역에서 하면은 그 지역 경제는 살아나는데 예. 그걸 모든 데서 다 해. 그다음 그 돈을 갖다 국가에서 줘. 그럼 뭐야 그게? 그래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왔네라고 해서 이재명 찍으니까 달라졌네. 네. 그 다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돈은 내가 물어놔야 되는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적 자산을 쌓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극단적인 예들을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건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아마 교수님도 이번 경제 주제 TV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문제는 뭐냐면 정책하고 선거 전술하고 헷갈려요. 이게 이제 같이 가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냐 아니면 득표 전술이냐. 그러니까 득표 전략하고 경제 정책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언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고 말실수만은 아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발상법 있잖아요. 예.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 부분까지를 이제 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게 이제 이준석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뭐 완전하게 지도자가 정치인이 경제 이슈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니다 했을 때 물러설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오라 하고 밀어붙였을 때 어떤 결과 올 것에 대한 약간의 뜨악함도 가지게 됐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바브웨랑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예. 바로 그런 예거든요. 아하. 막 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경 짐바브웨 달러. 그게 사실 1달러도 안 되거든요. 미국 돈 1달러. 미국 돈 1달러도 안. 그래가지고 이그노블상이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노벨 리그상. 네. 말도 안 되는 거 발명한 사거나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주는 괴짜들한테 주는 경제. 예. 거기 이제 부상이 바로 상금이 바로 그거예요. 일경 짐바브웨 달러거든. 1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는 거. 이건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파퓰리즘의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재명한테. 그리고 그 파퓰리즘 가지고 여태까지 돈을 번 거죠. 뭐 김포대교 같은 경우도 예. 원래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통행료가 일산대교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건강보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양보험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딱 해가지고 안 준다 그러면 국민 전체에 돌아갈 걸 딱 잘라가지고 자기 그 지역구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걸 국가적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국민들로서는 이게 뭐 파퓰리즘 아니냐, 네. 파퓰리즘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하면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 돈을 팍 풀었어야 된다. 그 말은 좀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팍 푼 나라들이 나중에 회복도 좀 빨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 정권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안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후는 코로나 이후란 말이죠. 그때는 테이퍼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푸니까 돈이 푸니까 인플레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집값이 막 뛰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까지 싸잡아가지고 안 풀어서 그렇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허점인데 그런 걸 못 잡아내더라고요. 국힘 쪽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포퓰리즘이냐 표퓰리즘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태도로 놓고서 또 기술로 놓고서 이재명 후보가 잘한 TV 토론에다 이런 또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태도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뭐 어쩌라고 바로 그 부분 뭐 이런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오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만한 거. 그러니까 태도는 이제 차라리 김문수가 제일 나았어요. 예. 교수님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됐을 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을 때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어쩔까 이런 또 댓글을 올린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예. 보시는지 교수님?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평소에 태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그냥 단지 우려가 된다는 것만 가지고 그게 뭐 현실화될 거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유감스럽고 태도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약간 자만했다고 해야 되나? 예. 내가 이제 리드하고 있으니까 뭐 어쩌라고. 약간 상대를 깔보고 네가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태도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살살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도는 그냥 김문수 이분이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이분이 차라리 나았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딱 좋았는데 치열하게 젊은 사람이니까 치열하게 붙는 건 좋은데 자꾸 이기려고 들고 그다음에 상대의 지식을 뭐 시험하는 듯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뭐 다 좋았는데 딴 건 몰라도 왜냐하면 그 뭐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은 예.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양극화. 막 야단치듯이 막 성토하고 야단치듯이 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태도만 보면 김문수가 제일 나았죠. 오히려 너무 상대방을 좀 급박하듯이 겁박하듯이 야단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이 별로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작 김문수 후보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토론을 또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 또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자기는 잘 못했죠. 그건 자기가 이제 본인이 알고 본인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거기서 이긴 것도 있었거든요. 이긴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이겼다는 걸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부분이었더라. 하여튼 그걸 잘 받아쳤거든요. 예. 그게
저건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김문수가 원전이나 이겼는데, 이런 부분일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김문수가 이겼는데, 예. 그게 그 득점 해가지고 골 세레머니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골 세레머니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측면도 좀 아쉽게 넘어간 측면도 있었어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나 양곡 관리법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김문수 후보가 좀 강조를 해도 좋았었을 그러니까 뻔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잘 쳤어요. 그 부분은.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원전을 갖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ESS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배터리란 얘기거든요. 거대한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예. 저장해 두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한 달을 쓸 수 없잖아요. 일주일 쓸 수도 없고 한 달을 쓸 수도 없고 배터리 자체도 어차피 충전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그 풍력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스토리지에 이게 저장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이게 딱 브레이크다운이 딱 돼버려가지고 스페인과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이번에 거잖아요. 유럽에 대정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까지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맞아요. 그 말은 말 자체는 맞는데 예컨대 우리가 원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 뭐 합니까? 태양광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념적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념적이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하게 되면 대부분 누가 가져가요? 중국 업체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80몇 퍼센트 이상. 예. 이준석이 그걸 잘 얘기를 한 거죠. 아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2.5배 이렇게 들거든요. 태양광만 해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열사의 땅이죠. 그런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건 맞는데 원전을 갖다 급격히 줄인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탈원전을 급속히 한 거. 그건 사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었죠. 예. 또 다른 한편은 원전이 우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바깥에 수출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전 기술은 계속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원전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회복시킨 거는 이제 윤 정권이 뭐 잘못한 건 많지만 그 부분은 또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이준석이 좀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 따는 데선 이준석이 잘 했죠.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맹렬히 이 토론에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토론이 역동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제 딱 토론이 전체적으로 3번입니다. 2번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이 2번 남은 TV 토론 뭔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변곡점이 될 만한 이벤트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하.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변수가 될 만한 건 나중에 단일화 정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힘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적합한 후보를 뽑아놨냐라는 거예요.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갖다 완벽하게 딱 제압할 정도의 스탠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 나 스탠스만 좋은 것뿐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토론 능력까지 갖춰야 되거든요. 스탠스도 못 갖췄어. 결국은 토론 전체가 그 권영국 후보한테 야단 맞는 꼴밖에 더 됩니까? 예. 너 내란 째인데 너 뭐 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본인 자체 후보 자체가 이런 식의 이제 대선 토론에 적합한 후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2차, 3차에서 토론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이준석일 겁니다. 이준석일 거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보수에서 이재명이랑 싸울 후보는 나밖에 없다라는 인상을 강화시킬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준석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좀 안 되고 있잖아요. 10%를 못 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란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선 국면 중반에 또 하나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판세도 앞서가고 있는데 뭐 누구는 이재명 대세론인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기현 바로 서울중앙지법 판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던 것이 바로 이 지기현 판사입니다. 자, 중국과 무관한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요. 자, 룸살롱 의혹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기현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고 아.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걸 굉장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개별 판사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검사에 대한 스토킹 또는 그렇잖아요. 예. 예컨대 한동훈에 대한 스토킹이었단 말이죠. 그때 뭐 그 언론사들이 뭡니까 청담도 술집. 자칭 언론에 예. 붙어가지고 청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했잖아요. 지금 이걸 또 공격하고 있고 김용민 또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검찰을 공격하다 이제 사법부까지 공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자기들 재판, 자기들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판사들 놔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사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뭡니까? 개별 정말로 재판을 담당한 개인에게까지도 이게 스토킹의 형태로 붙었다는 거거든요. 예. 이 점을 저는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사진이란 거 공개했잖아요. 딱 보니까 그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증명할 만한 사진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예. 다만 이분이 이제 말을 할 때 약간 나는 뭐도 한 적 없고 뭐도 한 적 없고 뭐 이랬는데 그 말 자체가 가만히 보면 어디서든 간에 내가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삼겹살로 예. 뭐 소주에다 삼겹살로 접대받은 적도 없다라는 건데 이걸 갖다 살짝 꼬아가지고 뭐니까 뭐 술 먹으러 안 간다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아. 고급 살롱에도 안 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 가고. 근데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보도에 따른 그 살롱이라는 데가 여성 고객들도 가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이런 건 아니다라는 룸살롱 아니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룸도 있대요, 물론. 예. 룸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살롱은 좀 아닌 거라는 예. 거죠. 그다음에 야, 거기 이상한 살롱 가 가지고 사진 찍어요? 본인이 룸살롱 가면 사진 찍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나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생겼어요? 나도 모르지.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뻥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저 지기현 판사가 아직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대법원에서 뭐 그 들여다 본다니까 판단을 좀 유예를 해놓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그 접대까지는 접대 의혹을 제기하기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문제는 뭐냐면 개별 판사에 대한 스토킹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고 이건 아마 일반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판사에 대해서 뒤를 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컨대 오세훈 뭐 생태땅 그다음에 옛날에 뭡니까 김대엽 때부터 계속 예. 허위 폭로를 가지고 타격을 주는 게 이들의 특장점이기 때문에 특기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 이것과 관련된 모든 판사들에게 압력이 가해질 거란 거.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력이라기보다도 아주 개별 판사한테 뭘 주는 겁니까? 딱 주소를 딱 찍어준 거잖아요. 주소 딱 찍고 좌표 딱 찍어주고 공격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특정 판사를 좌표 찍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예. 분립에 대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돼 있어요. 예컨대 뭐 대법원장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우리 헌법 시스템이 보장해주는 그 내에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깥이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삼권 분립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보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거든요. 예. 수사는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죠.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검찰 개혁. 조국 때부터. 어. 조국과 이재명이니까 검찰 개혁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수사가 끝나서 재판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이제는 사법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일단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못 하겠다. 수사권을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했단 말이죠.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해가지고 완전 수사권을 빼버렸단 말이죠. 몇 개 빼놓고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기소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뭐냐? 검사 파면제라는 겁니다. 검사가 만약에 민주당 정치인 기소하잖아요. 그럼 정치검사 하면서 파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소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진짜 정말 용감한 검사가 있어. 그래, 파면해라, 씨. 나가서 나 변호사 할래. 딱 기소를 했어. 예. 그럼 이제 재판이 넘어가겠죠? 예. 그럼 뭐냐? 유죄 판결을 못 내려요.
유죄 판결을 내리면 또 김용민이 한 게 법 왜곡죄예요. 법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뭡니까? 잠재적으로 피의자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내가 옷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유죄야 땅 때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소가 있습니다. 아예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대법원 딱 넘어가잖아요. 대법원 딱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번처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한테 대법원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100명까지. 그러니까 12명에서 지금 12명인데 최대 100명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지걸 갖다 뭐 30명 얘기하다 100명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혹시 100명은 지금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숫자고 30명으로 늘리면은 18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18명 어디서 충원될까요? 내가 볼 때는 요번에 우리법 연구에 그 전국 그 판사 대표회의 소집했던 26명 있죠.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진짜 장담합니다. 500원 걸어. 얘들 중에서 충원될 거라는 겁니다. 얘들은 쉽게 말하면 5분의 1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5분의 1이 찬성하는데 5분의 1이 찬성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법관 대부분은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왜 정치권이 날아가려고 왜 우리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감 시간을 넘겨. 한 명 더 입니다. 그래서 26명으로 지금 소집된 거거든요. 이 26명 빼고 나머지 판사들은 다 반대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뭡니까? 정권 교체가 될 때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그러니까 정치 판사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한 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권 바뀌기는 한 건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뭐 법원장도 되고 모두 되고 이런 애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내가 주목하는 게 25일 날 열리지 않은 전국 법관회의를 주목을 해요. 거기서 확실하게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거기가 멀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거기서 그 소집을 했던 그 26명이 예. 있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판사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딴 건 몰라요. 10대 2란 말이지. 압도적이란 말이야. 압도적으로 냈는데. 그리고 10대 2 판결을 낼 때도 2명 있잖아. 2명 판사. 예. 보니까 우리법 연구에는 누구나 정치적 배경이 뚜렷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또 뭘 썼습니까? 판결문마다 더 길게 반론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이거는 정권한테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나예요, 저예요. 예. 다음 대법원장은 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사법부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실 입법부 190석이에요. 예. 행정부 자기들이 장악하죠. 사법부마저 이렇게 돼버려요. 하하.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 완벽하게 우리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 있잖아요. 예. 콕스 나타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터키부터 뭐 헝가리부터 어디부터 쭉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뭡니까?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은 외파라 그래요. 바깥에서 깨는 거거든요. 뭐. 이건 내파거든요.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교수님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가 가진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이게 맞는 그게 표현입니까?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법부를 그걸 갖다 왜 입법부에서 사법부 개혁을 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데가 어딥니까? 입법부 개혁이지. 한번 사법부가 입법하고 행정하고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제일 신뢰도 낮은 데가 어딘가? 국회의원 새끼들이에요. 사람들 욕하잖아. 예. 근데 그런 주제에 제일 썩은 놈들이 뭘 하는 겁니까? 개혁의 주체가 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도 애들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그래도 오케이. 지들 사람으로 채웠어. 예. 얘들마저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그럼 대법원장 탄핵이에요. 거기 더 나가서는 뭐가 되느냐? 4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게?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들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유죄 판결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뭐가 되냐? 언터처블이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법치인데 그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이 특권 계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무서운 일이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오케이 윤석열 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찍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일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침묵하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재명 찍을 수 있지. 오케이 예.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생각해봐요. 아니 자범하고 국사범이면 그래도 국사범부터 중환범죄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범 찍을 수 있다고 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우리 뭡니까? 누구를 찍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 선거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문제라는 예. 거죠. 여기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는 치명적인 타격인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서 법관들이 법의 양심을 가지고서 거부하고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관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저쪽 편 사람들이 하하하. 소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0대2인데 예. 그 둘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벌써부터 법원에서 완장 차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도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검찰도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했을 때 검찰 내부에 그 출세주의자들 있잖아요. 걔네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다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면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은 이미 끝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한테 리스크는 끝난 겁니다. 오케이 재판이 계속된다 해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면 집행유예 정도예요. 이건 이제 특히 뭐가 문제냐 당이 문제거든. 400억 이거 이 면소가 된다면 400억을 안 갚아도 되거든. 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플레이를 한 다음에 플레이가 반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플레이한 규칙 자체를 바꿔버려서 읊는 거예요. 내가 핸들링을 골 넣었잖아요. 그러면 핸들링 손으로 넣는다고. 이렇게 바꿔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법치냐라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 과연 이 사법부와 관련된 부분 오는 26일입니까? 법관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교수님. 한마디만 좀 예. 더 할게요.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사실상 몇 심제가 되는 겁니까? 4심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헌법에 맞나? 내가 볼 때는 이거 헌법상이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위헌 판정 받기 쉽거든요. 대부분 위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아니 3심까지 한 이유가 뭐야? 그럼 왜 4심에 5심을 하지? 5심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한편으로는 그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수사가 지연이 된단 말이죠. 예. 지금 수사 기한이 1.5배로 늘어났어요. 경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처리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1년 반이 걸리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거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4심제까지 되냐? 재판까지 지연돼요.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봐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 이득은 누가 봐요? 정치인들. 민주당 그 새끼들이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야 지금? 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재판 독립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판결 당부는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이 비판이 여론 비판이 법관 대표회의에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거든요. 이걸 지킬 마지막 보루가 지금 사법부예요. 근데 여기마저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바깥에서는 공격을 해대고 안에서는 지금 그 기회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 중에서 한 자리에 지금 해먹으려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그 놈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밖에서 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해줍니다. 예. 우리가 헌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어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통령이 되든 누구 되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안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컬럼을 쓴 거예요. 예. 중앙일보에 컬럼 쓰고 마지막 기대를 건 거죠. 이건 어차피 행정, 입법, 개판인 거 다 알지 않느냐. 다 개판될 거다. 그렇다면 마지막 보루는 바로 뭐니까 사법부가 독립을 해야 된다. 사법의 독립성만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 길이다. 라는 거죠. 예. 그걸 썼고 아마도 법관 회의에 열리면은 대표자 회의가 열리면 그걸 천명을 해야 됩니다. 흔들지 말고 예. 확실하게. 그리고 사법부는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 길을 가야 되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민주투사는 사법부예요. 지금 네. 사법부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맡겨진 일 있지 거기만 충실해야 됩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임무예요. 네.
김상욱에 이어서 허나, 문병호, 이재명 지지선언, 김용남까지 뭐 교수님이 또 아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 참 지난 대선하고도 또 많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판이 이제 기울었다라는 거죠. 이제 판이 기울었다는 거고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비상계엄을 딱 하는 순간부터 이미 6월 3일까지의 기본적인 일정은 이미 결정된 거다라는 거죠. 이 판은 그렇게 가고 그러면 이 판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불리한 판 속에서 판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수는 뭐가 있는가? 기댈 건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강한 후보가 아니다. 약점이 너무나 많은 후보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판을 프레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계엄과 탄핵의 강을 확실히 건넜어야 돼요. 아.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의 강을 확실히 건넌 후보를 뽑아놨어야지 저쪽에서 내란죄 프레임을 걸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동훈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계엄 해제 의결하는 그 현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나와서 국민들을 안심시켰단 말이죠. 이건 내가 책임지고 맡겠다. 두 번째로는 탄핵도 한동훈 아니었으면 탄핵 안 됐단 말이에요. 탄핵시켰단 말이죠. 그런 후보가 딱 앉아있으면 내란죄 프레임 못 걸어요 저쪽에서. 너는 뭐 했냐라고 한동훈이 그때 그래요. 저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 했습니까? 저는 연락받았거든요. 저를 체포한다는 연락을 받고 또 저는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숲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대선은 말이죠. 윤석열 청산뿐 아니라 당신 청산도 들어간다. 왜 이 사태를 갖다 당신 책임은 없느냐? 이렇게 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미 이제 기운 판이에요. 예. 기운 판이고, 만약에 그럼 판을 그렇게 짰다라고 하면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패배인데, 패배도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패배하는 거 같고, 꼼수 부리다 패배하는 거 같고. 패배도 원칙적으로 패배하면 그 다음에 싸울 만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쵸? 만들어져요. 그 조건이. 그런데 원칙마저 져버리고 패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마저도 다음에 또 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판단마저도 나중에 뭐 했습니까? 후보 갈아치우려다가. 이론이 뭐 판을 이렇게 깔아놓고서 지금 무슨 변수가 생기길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빅텐트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말대로 빅텐트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좀 짰죠. 이게 민주 빅텐트네요. 그러니까 이제 판이 완전히 기울다 보니까 그냥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뭘 기대하는지 몰라도 제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윤여준. 이번 날 보수 책사잖아요. 딱 영입해가지고 그냥 선거 캠프에다 합류를 시켜버리네.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또 만나.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였냐. 조갑재하고 정규재. 제재. 제가 볼 때 제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은 사실 극우에 속하거든요. 예. 극우, 이른바 정통 극우죠.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사회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있잖아요. 제 예. 관점에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 오른쪽 끝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마저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저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그걸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조차도 아유 쟤네들은 아니다라고 그냥 손절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냥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규제는 거의 뭐 이재명 선거운동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상욱 같은 사람 떨쳐냈잖아요. 그뿐입니까? 권오울하고 박창달인가? 예. 옛날 오비들. 옛날 한나라당 오비들. 이 사람들도 했고 개혁신당에 했던 허은하 문병호 이런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다음 플러스 하자면 홍준표 지지자들 예. 들어가고 요번에도 보니까 박근혜, 박사모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버렸어. 박사모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고 아니 이렇게 좀 제가 뭐 외람되지만 민주당이 미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미어 터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빅텐트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이거 내가 볼 때는 일종의 이제 이삭 죽기라고 해야 되나? 예. 이삭 죽기 떨어진 이삭들을 갖다 야 그거 아니 부자인데 천석지기 만석지기 부자인데 예. 보통은 이제 이삭 같은 것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죽게 하고 말이지 뭔가 없는 사람들 그 주워가면 밀레라는 사람들 그림도 그리고 그러잖아. 이삭 죽기. 야 근데 그 부잣집에서 이것까지 다 긁어가는 거지. 바닥에 떨어진 이삭까지 다 주워가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뭐 예전에 누군가 이야기가 부자가 쓰레기 뒤진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냥 완전히 싹싹 긁어가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좀 봐줘도 되는데 진짜 집권의 그 야욕이 집권의 욕망이 엄청 큰 겁니다. 야 이것까지 그냥 다 긁어간다는 이 이야기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뭔가 좀 가리지 않고 다 받아줘서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작용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선거는 이렇게 치르는 거죠. 끝난 다음에 이분들은 그냥 찬밥이에요. 잠깐만요. 뭔가 이게 공헌한 것에 대한 뭔가 배분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 받을 그게 없죠. 이제 선거 끝나면 이 사람들 효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 끝난 다음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네요. 그 잔치상이 벌어졌는데 숟가락 수가 작으면 적을수록 자기들 들어온 파이가 커지는 건데 예. 거기다 숟가락 얹혀 주겠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근데 지금 호응을 하고 합류할 때는 당연히 나도 뭐 하나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김상욱 같은 경우에 줄 수도 있겠죠. 저 어차피 뭡니까? 민주당에 갔으니까.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가 이제 영남 지역이잖아요. 예, 영남 지역은 어차피 뭐 그 총선에서 별 승산 없잖아요. 민주당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 어차피 그냥 너 하나 가지면 되는 거고. 허은하 같은 경우에 왜 주겠어요? 그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당내에서도 지금 친명들이 완벽하게 독식을 하고 비명들마저 다 잘라내고 심지어 누구까지 잘라냈으니까 박용진까지 잘라내는 판에 걔들한테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은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정체성 문제로 시비를 걸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 민주당을 갖다 지배하고 있는 그 개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개딸들을 업은 또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걔네들하고 밖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예. 유리하겠습니까? 개딸들이 허은하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귀순용사거든요. 그래서 귀순용사고 처음에 그 정착지원금 요만큼 받고 끝이에요. 예. 그냥 그다음 뭐. 앞다투어서 김상우, 허은하, 김영남, 문병호, 이재명 지지는 홍사모, 심지어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부까지도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규재 이 언론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민주당 이러다가 나중에 분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당은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차피 선거용으로 쓰는 거고 선거 끝난 다음에 어차피 찬밥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친명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친명 세력들의 일단 대선을 승리했으니까 더 기고만장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명 사람들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데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이들을 갖다 잠깐 끌어들인 거거든요. 예.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데. 대숙청이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뭐 거기서 이 사람들이 숙청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밀려나겠죠. 어차피 대선은 그런데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얻어먹을 저는 뭐, 왜냐 무슨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만한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용 가치가 이미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대선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몫을 주장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친명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비명 세력까지도 친문 세력까지도 이질적이라고 느끼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 이질적이라고 아이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찬밥 신세가 되면 어디 갈 데도 없겠네요. 어차피 지금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간 거예요.